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자,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린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메스 클럽 또 들어왔습니다.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네. 시간에는 저희가 그 제주 4.3 사건을 네. 취재하러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이 네. 왜 일어나게 됐는지 네. 일단은 그 좀 백그라운드를 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네. 이거를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면요, 네. 지금 뭐 주민자치 법이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동성애를 남자가 여탕 가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처벌 못하는 그런 법안들, 그게 이제 뭐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가 이제 딱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김구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하고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네. 내각 책임제로 이제 바꾸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작년 이 문재인 예. 씨가 예. 이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지 않고 예.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서 예.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다. 예.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최초 우리가 임시정부가 구성될 때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 부분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고, 그죠. 북한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한국 근현대사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정말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17년에 최초로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11월 7일부터 8일 요때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무슨 게 일어나냐면 이제 3일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날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 이제 국내외적으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한국민의회, 신한민국 임시정부, 요거는 평양에 생겼고, 대한국민의회는 우스리스크, 러시아죠.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서울에 생겼고,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고, 고려임시정부, 간도임시정부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통합이 돼가지고 모든 권한이 한성정부로 이게 이제 귀결되는 거죠. 1919년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귀결이 되는데, 근데 일제시대 하에서 한성에서 이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상해로 옮깁니다. 이게 상해로 옮기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하면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던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한성정부로 통합이 된 다음에 상하이로 옮긴 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용어가 됩니다. 1919년 9월 10일 날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상해 임시정부 하는 거는 그건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꾸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19년 9월 11일 그 정부는 이 명칭을 그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죠, 결국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국무총리 이동희인데, 이동희가 이 사람이 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독립론을 이제 주창을 하셨고, 이동희가 무장투쟁 이런 거를 이제 주창을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보면은 이동희가 1918년 5월 11일 날
그러니까 벌써 그 임시정부를 만들기 1년 전에 러시아 하바rov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을 조직을 합니다. 이미 사회주의에 이제 예, 그죠. 영향을 받고 예, 볼셰비키 이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저기 1년 전에 뭐 이런 볼셰비키 정부가 손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사실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한인 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고 벌써 1년 전에 한인 사회당을 만들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임시정부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 러시아에 이제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계실 때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인데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에서 자금을 받아옵니다. 돈을 레닌한테 돈을 받아오는데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고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받아오다가 또 이게 또 배달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게 뭐 또 죽고 죽이고 하는 그게 1차 국제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2차 국제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40만 루블이면은 금화로 327kg인데 이게 한 5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0만 루블을 받아오는 거는 2,5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 배달 사고 그죠. 일으켜서 두 개 합하면은 3,060억 원, 3,0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받아오다가 이게 중간에 자기들끼리 임시정부로 이게 자금 배달이 안 됩니다. 배달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들끼리 또 뭐 나눠먹고 싸우고 그래서 뭐 서로 죽고 죽이고 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일단은 그래가지고 2021년에 5월달에 이동희 중심의 고려공산당이 하나가 생기고 2021년 10월달에는 여운형 중심의 고려공산당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또 파벌이 생기는 거죠. 동갑이. 상해파와 상하이파와 이루크츠크파 이렇게 생기는데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보면은 핵심 인물이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또 보면은 그리어 쓴 선교사의 또 제자들이에요. 또 기독교 신자들이었어. 이런 성령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공산당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은 여운형, 김규식, 박은영, 김단열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미국 선교사들이 제자들이고 이게 참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 망신입니다. 다 선교사들이 키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922년 1월 21일에서 2월 2일까지 극동 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공산당 대회를 가가지고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비에트 만세 세계 제국주의와 세계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타도하기 위한 극동의 프롤레타리아와 서양의 프롤레타리아 나아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단합된 투쟁 만세 자본주의 체제를 엎어버리자 잿더미로 돌려버릴 불을 러시아의 운동에서 얻고 싶다 충성맹세를 막 합니다.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혁명 그거를 이제 찬양하는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내용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김규식이 이제 2022년 이제 1월 2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한국의 혁명운동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게 고려공산당의 정책은 첫째로 나아갈 단계로서 제국주의 열강의 착취에 대하여 한국인 대중을 통일된 입장으로 결집시키는 일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민족 해방 전술 NL 요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파가 되고 한국 인민의 순수한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요게 이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해가지고 PD 계열로 결국 PD 계열로 분화하네요. 나눠지는 게 이 김규식의 한국의 혁명운동 여기서 이제 이 모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왼쪽에는 레닌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여운형.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임시정부를 해체라고까지 지시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둔다고 한 이런 문재인 씨의 이런 발언을 왜 하면 결국 러시아 그때 소련은 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네요. 그죠. 예. 돈 주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네. 나오는데 지금 1922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에 계셨어요. 그리고 야 소련하고 그 소비에트 거기서 주는 돈 받지 마라. 공산주의 돈 받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이제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에는 김구 선생이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을 공포를 하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노당이 되는 거고요. 북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성주 나중에 이제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사람하고 북한 공산당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고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운형,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남노당을 만들고 조선 노동당 북조선 지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자기들이 명칭을 바뀌었죠. 일국 일당 체제에 어긋나니까 이름만 북조선 지부라고 바꿨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면서 김구 선생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우리 좌파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100번 김구 그 기념관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김구 선생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내각에서 이 주석이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게 사실 대통령 본인도 없는데 이건 이게 이게 쿠데타죠.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 공산주의를 끌고 가려고 한 건데 이거는 또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해방 후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슈티코브나 이런 공산당 지령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반동적인 인물로 지목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1920년대부터 22년대부터 이 소비에트는 이승만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하게 달통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민족 중심 민족주의자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거는 프린스턴대에서 신학대학 학사까지 또 청강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5년 5개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1919년 공산주의 혁명이 17년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그 글을 쓰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전 세계에서는 공산주의가 마치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이런 체제라고 굉장히 칭찬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꿰뚫어보고 붉은 용으로 표현을 하고 결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체제임을 그때 이미 간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이 공산주의 레닌이라는 거를 벌써 알아채고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없이 강연을 하니까는 야 이거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대통령 이승만 잘라버리라 이런 식으로 지령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글로 남긴 게 1923년에 그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의 임신정부를 해체하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 부분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위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날 상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한성정부로 통합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고 그 상위 임시정부 그냥 1919년 4월 10일 날 만들어진 통합되기 전에 상위 임시정부 이때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셨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시면요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그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을 건설하겠다 이제 뭐 야 이게 엄청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 세워지는 나라에 실현하는 나라라고 임시현장에 바로 나와 있었네요. 예.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날 이 상해 임시정부의 1919년 4월 10일 날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현장을 보면은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벌써 민주공화제라는 민주공화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제 소비에트 체제로 가려고 했던 거네요. 그죠. 김구 선생의 그런 내각 그 개헌은 내각제 개헌은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부정한 겁니다. 예.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내각제로 가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력들이 뿌리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상해 임시정부 임시현장의 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여기서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우리가 공헌해야 된다. 인류 공헌에 하나님의 뜻,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나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지만은 또 신학 학사를 또 청강을 하면서 신학 학사까지 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그 20대 25인가 뭐 그때 좀 20대 후반 정도에 돼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교회 경략이라는 책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문명으로서 일어나야지 이거 영국이나 미국 같이 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벌써 거기다가 기독교 입국론을 담아버립니다. 맞습니다. 모든 부강한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모든 나라가 예컨대 다니엘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벨론 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헬라 뒤에 로마가 나오는데 가장 강성한 철의 나라 로마를 부서뜨리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결국 기독교 국가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헌장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성경 위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상해 임시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기반을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뭐 공화제, 뭐 민족주의, 뭐 교회, 뭐 하나님 이런 거를 없애버려야지 이 공산 독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하고 이승만을 잘라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후에도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그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과 상해 임시정부의 이제 무장투쟁론이 계속해서 이제 대립을 가져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무장투쟁론이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게 그 흑화사변이라고 불리는 자유참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 자유시 참변이 1921년 6월 26일 날 이제 발생하는데요. 대한독립군단이 3,500여 명이 소멸 완전히 여기서 뭐 다 사살되거나 이제 체포되거나 해가지고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거나 이르쿠츠크에 있는 5군단 거리로 끌려가가지고 러시아군에 빨래하고 밥하고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뭐 그런 비참한 사건이었는데 이 이후로 무장 독립운동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독립투쟁, 이 독립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계기가 바로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이 자유시 참변에서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비에트의 이 계략으로 인해서 고려파 공산당 이쪽에 의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몰살을 당한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청산리 봉오정 전투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분을 못 사귄 일본군이
요 만주 간도 지역에 있던 조선인들을 이 좀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간도 참변 간도 참변인데 그러니까 야 우리 민족들의 너무 피해가 심하다. 그리고 우리 근거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군대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생기자마자 이르쿠츠크파의 고려 공산당들이 야 러시아가 지원해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밀산에 총집결합니다. 대한 독립군들이 총집결해가지고 밀산에서 스보보든이 저 화면 위쪽에 보시는 스보보든이 우리말로 하면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고 이 뭡니까 상위 임시 강제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죠, 예. 충돌이 일어났고 그죠, 예. 결국 이 독립군 세력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레닌은 민족주의자들도 다 제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해체하고 그리고 대한 독립군단도 해체하고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3,500명이라는 독립군 세력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나죠. 예, 예. 지금도 3,500명이 예.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자진 장군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회군을 해가지고 살아남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회군회가 살아남는데 1930년 1월 24일 날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가지고 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이 지도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산주의는 사실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민족주의를 이끈다라고 하면 공산주의 혁명에는 방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에게는 뭐가 없다? 조국이 없다. 조국이 없다. 조국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민족, 한 민족 개념 내지는 국가 개념을 무너뜨려야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인 우리 김좌진 장군도 이렇게 암살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에 계셨다면은 암살했겠죠. 아마 암살을 당했을 미국에 겁니다. 계셨으니까 예. 암살은 못했고 예. 단순하게 탄핵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이나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려둔 거는 소련에서 써먹을만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려둔 거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남쪽으로 들어와서 남노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 일본군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가 싸웠냐 그게 아니라 소련의 입장에서 이 레닌, 스탈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일본군에 맞서 싸운 거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들의 예.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죠. 한 예.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재인 씨가 예. 우리가 국군의 원조, 예. 국군의 창설 주역이 김원봉이라고 이런 대뜸 뜬금없는 소리를 예. 작년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6.25 당시에는 북한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노동부 장관, 예, 노동상이었는데 노동부 장관이었고 6.25 원흉이었습니다. 예, 예. 원흉이었고 근데 그 김원봉의 이런 뭐 하여튼 이런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데 그 외에 지금 김재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내 침투의 원조가 김재봉인데 1923년에 조선일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국내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1925년 4월 17일 날 그러니까 23년에 잠입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숨어 있다가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결성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초대 책임비서가 됩니다. 조선공산당 강령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이제 공유화하고 예. 지난번 추미애 같은 경우도 토지 공개념 예. 이런 게 다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이제 이 해외 사정을 보면은 1922년 12월 30일 날 이제 소비에트 연합이라 해서 소련이라는 게 생깁니다. 레닌이 이제 소비에트 연합을 만들고 나중에는 또 스탈린으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전 세계를 완전 아비규환으로 만듭니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겹치면서 저 동구권의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이 나치 뭡니까 저 독일의 식민지가 되니까, 야 우리가 러시아의 이 볼셰비키 혁명 했던 사람들이 야 너희 독립을 도와줄게, 뭐 이렇게 돈도 지어주고 뭐 저 무기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독일하고 맞서 싸워야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써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준 동구권의 거예요. 국가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일본군하고 싸울 수 있는 대한 독립 뭐 군단 뭐 이런 사람들을 야 무기 포섭하는 거죠. 포섭하는 거예요. 무기 지원해줄게, 돈 지원해줄게 했는데 말 안 듣고 민족주의적인 뭐 이런 뭐 행동을 하니까는 대한 독립군단을 숙청해버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해체해버리고 이승만 탄핵하고 하면서 거죠.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놓은 게 김구, 여운형, 박헌영, 김규식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 이제 소비에트가 썼던 이런 정책 중에 하나가 아까 예. 동구권 공산주의 될 때 예. 좌우 합작. 예. 아까 해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공산화된 나라들 보면 동유럽의 경우에 다 좌우 합작 정권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예. 좌우 합작 정권을 추진했는데 이제 청년 공산당 한 2,000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 사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정권을 이루어지면 암살해버리고 그죠, 예. 우익 인사들을 전부 다 암살해버렸습니다. 암살하거나 테러를 해서 결국은 형식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이 나아갈 체제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암살과 테러를 통해서 이제 공산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간파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좌우합작 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좌우합작 이 부분 미소공동위원회가 추진했던 좌우합작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거를 유엔으로 넘겨서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니까 그 당시에는 개념이 좀 이제 모호했죠. 모호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 뭐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하자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식민지 상황에서 억압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또 돈도 주고 하니까 야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를 했는데 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블라디미르 레닌, 소련의 창시자 레닌은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74년도에 그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 요원들한테 비밀 교실을 내리면서 남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파괴하라. 그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교회가 어쨌든 파괴가 돼야지 이 공산주의. 실제로 이제 레닌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공산주의의 적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주의의 적.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나는 중도 좌파야. 그러니까 좌파는 공산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중도 좌파야, 중도 우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긴 하지만 용서하긴 하지만 그거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란 것은 사실상 보시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세력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게 소련 공산당 총리 흐르시초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0만만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1200만 중에 10만만 명목상에 10만 크리스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씨를 말리겠다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이 공산주의의 반인륜적 범죄를 보면은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4,500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한 7천만 명 정도를 학살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중공. 중공에서는 1억 명 넘게 문화혁명 통해서 그 기간 중에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명목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문화혁명 통해서 완전히 크리스천의 이 겉으로
드러난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뭐 체포하거나 또는 뭐 숙청하거나 노동교화소로 보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는 우리가 이제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알아본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은 이 교회에서 야 동성애 안 됩니다 그 이야기라면은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교회가 해체되면은 종교 자유가 없어지면은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출판 인쇄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일반 특별법에서 전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견해, 내지는 비판하는 의견만 해도 처벌하는 거예요. 뭐 4.3 특별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 자체를 아예,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 자체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 자체를 말살하는 법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법률로 한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면은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여자라고 하고 남자를 남자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걸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나누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말살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또 후반에 뭐 나오는데,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1973년에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케네디 정권 때 진화론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엉망진창이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이제 금지를 이제 필수적인 기도와 이 성경 공부 그 과목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학생들이 이제 폭력, 타락하기 마약, 시작하고 가정 문제, 출산, 청소년 문제 이런 게 청소년 문제가 폭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게 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학생 인권 조례를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 가출할 권리 이런 게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그게 또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게 35조입니다. 국방비가 53조인데 35조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 원인 불명의 예산을 만들어가 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해체를 하고 있고, 가정을 해체하고 있고, 교회를 해체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국가가 해체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박근혜 정권 때 뭐가 없어졌냐면 간통죄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나면서 이게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계명, 헌법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는 거죠. 10계명을 다 없애버리면서 이 타락하는 그 족쇄를 풀어버린 거죠. 판도라의 상자 열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섹스를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애들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하면 어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데 공산주의 혁명 전위 조직에 데리고 가가지고 홍위병으로 쓰는 거예요. 전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죠? 양성을 하고 자기들의 전사로. 왜냐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을 이제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결국 홍위병이 자연스럽게 홍위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알리고 하는데, 이런 방송을 하면은 방송을 차단해버리고 송출 못하게 하고 방송을 삭제하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자마자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좀 올려놔 주시고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홈페이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이번에 개선 작업을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성상훈 홍보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결과로 너무 멋진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또 그리고 당원이 아닌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4.3 사건 때 이도종 목사님은 또 생매장을 했습니다. 생매장 당해서 순교를 했죠.
그 지역에 대정 지역에 우리 할아버지와 예.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살고 있다가 옮긴 뒤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요. 이 네. 이제 기존의 기독자유통일당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저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예,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 그냥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이제 쭉 홈페이지가 나왔고 조금 내려보십시오. 내려보시면 저런 식으로 저 슬라이드 배너가 들어갑니다. 예. 배너가 쭉 들어가는데 기독자유통일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유 게시판도 있으니까 당원이 아니라도 많은 그 애국 그 투사님께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의견을 남겨주시고 뭐 악법들 뭐 이런 거 좀 바꾸자 이런 것들도 좀 뭐 올려주시고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네. 건국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